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김인준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먼델 플레밍 모형의 핵심이거든요. 개방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하게 정복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사용할 분석 도구가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아주 샅샅이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명쾌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분석 도구, 바로 ISLM BP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강경제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 그리고 국제수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경제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 BP 곡선이에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면 자본이 국경을 얼마나 쉽게 넘나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다? 이건 마치 자본이 다니는 길이 꽉 막힌 국도 같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자본이 아주 자유롭게 쌩쌩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의 효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과연 자본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부터 시작해보죠. 해외 자본이 단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자본의 문을 꽉 걸어 잠근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A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정부가 돈을 쓰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경제가 A점으로 갑니다. 그럼 이자율은 오르고 소득은 늘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본은 못 들어오는데 소득이 늘어서 수입만 증가하니까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버립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국제수지 적자는 절대 그냥 둘 수 없죠.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걷어들여요. 그럼 시중 통화량이 줄어서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결국 경제는 다시 원래 소득 수준인 B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책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헛수고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본의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볼까요? 이자율 변화에 자본이 조금은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프 B를 보시면 BP 곡선이 아까보다는 조금 누웠죠? 그래도 여전히 A점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소득 증가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또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통화량을 줄일 거고 LM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초기에 얻었던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재정정책이 힘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번엔 자본이 이자율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본 이동성이 꽤 높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와, 그래프 C에서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IS 곡선이 이동한 A점이 BP 곡선 아래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 상승으로 유입된 자본의 양이 소득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보다 훨씬 커서 국제 수지가 오히려 흑자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이제 반대로 행동해야겠죠? 환율을 지키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시중에 원화를 풉니다. 그럼 통화량이 늘어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오히려 증폭시켜주는 거죠. 결국 경제는 B점에서 훨씬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자본 이동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서 완벽하게 이동하는 상황. 이땐 비빅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 됩니다. 이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이자율이 아주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만 보이면 전 세계의 자본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국제수지 흑자를 만들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경제는 B점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재정정책을 봤으니까요. 이제 무대를 바꿔서 금융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 과연 이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 이동이 전혀 없는 상황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LM 곡선이 LM 프라임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A점을 보니까 어때요? 이자율은 떨어지고 소득은 늘어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팔고 시중에 풀었던 돈을 그대로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LM 곡선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아요.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긴 셈이죠. 혹시 자본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금융정책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습니다.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 하락에 자본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수지 적자만 더 커질 뿐이에요. 중앙은행은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고 LM 곡선은 마치 고무줄처럼 원래 자리인 이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렇다면 자본 이동이 아주 자유롭거나 심지어 완벽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본이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여도 통화량을 늘리려는 시도는 즉각적인 자본 유출과 국제수지 불균형을 낳고 중앙은행은 결국 스스로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융정책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정책의 무력성이라는 건데요.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상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모든 힘이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정해진 환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지키는 데 소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의 좀 복잡했던 분석들을 하나의 명쾌한 결론으로 딱 모아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요, 재정 정책은 자본이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반면에 금융 정책은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무력해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커지고 금융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 하에서 왜 재정 정책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니, 그럼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는 번동환율 제도에서는 이 정책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